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2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죠. 202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성악 부문에서 최연소이자 아시아 남성 최초로 우승을 하신 한국인 성악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리톤 김태한 씨를 모셨습니다. 우선 박수부터. 와, 박수 먼저 치고. 네. 예. 지금은 베를린 슈타츠호프 오페라 스튜디오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에서 25일에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기본으로 2번 정도는 박수 치고 시작합니다. 저도 쳐야 될까요? 치셔도 되고요. 네. 먼저 직접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카메라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지금 베를린에서 지내고 있고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영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지금 녹화 시간 기준 3일 그렇죠. 뒤 25일에 네,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영 아티스트. 네. 그때 네. 우승 소식 듣고 이분도 만나뵐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쵸. 또 이렇게 제가 벼르고 별러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뭐 사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만나면 콩쿨 얘기 근데 많이 하셨죠, 사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걸 다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그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콩쿨 우승 후에 어떻게 지내셨나 그거를 우승 후에 이제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만으로 거의 1년이 돼가는데 그렇죠. 작년 8월 초에 이제 유학길에 올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한사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졸업을 작년 2월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국립오페라단 스튜디오를 3월인가 4월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6개월간 7월 말까지 딱 하고 마치고 이제 유학길에 올랐고요. 맞아요.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후에 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콩쿨 이후에 뭐가 막 달라졌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일단 굉장히 달라졌죠. 네. 100% 달라졌는데 이유는 일단 제가 베를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콩쿠르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고 그렇죠. 베를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것 같고요. 콩쿠르 때문에 달라진 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일찍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무기다라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미 오페라 무대 데뷔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출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 출전 처음에 접수 당시는 대학생으로 접수 당시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일찍 콩쿠르에서 우승한 게 이게 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타이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타이틀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나요? 가장 큰 이점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이쪽 길로 이제 오페라 가수의 길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면 또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시는 말들을 좀 해주셔서 그런 점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찍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악이라는 게 어린 나이에 우승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걸리는 악기잖아요. 사람의 몸이 악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리도 익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소리도 익어가고 또
음악도 깊어지고 뭐 이러면서 발성이 조금씩 바뀌면서 저만의 발성이 자리 잡히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콩쿠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좀 많은 무리가 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억지로 소화하다 보면 네, 발성이 바뀌는 시기인데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네. 네. 근데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리하다. 성악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역으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돼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중에 혹시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을 탈 수 있었을까? 그 혹시 뭐 심사위원이 나중에 아유 뭐 너는 이래서 좋았다.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은 적 있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그냥 음악성 관련된 그런 네. 얘기들이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가사를 이제 전달하는 딕션이나 뭐 이런 네, 약간 전달력에 있어서 좀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달력은 이제 가사를 당연히 내용을 알고 부르는 거지만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외국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곡을 공부할 때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 언어를 시나 뭐 이태리어면은 이태리 뉘앙스대로 읽어보려고 한다거나 뭐 그냥 음정 없이 노래를 바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왜냐면 딕션이 좋고 싶었기 때문에 네. 네. 외국인들 현지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처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네,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런 거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좀 네.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노래를 배운다 그러면 그냥 악보 보고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먼저 이렇게 낭독을 해보고. 근데 처음 예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 뵙고 이제 배우게 됐던 가르침 받게 됐던 선생님이 이제 성국용 선생님이시라고 네. 계신데 네, 바리톤이신데 네. 처음에 노래는 안 하고 발성이랑 이제 딕션만 했습니다. 네. 칠판에다 이렇게 써주시면서 네, 이렇게 뽑아오셔서 이렇게 딕션 실제로 그 당시에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독일어 딕션 네, 강사로 출강하고 계셨고 대학교들에 네, 그래서 저한테 딕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네, 딕션 자료 같은 걸 네, 뽑아오셔서 노래하기 전에 발성과 이제 딕션을 계속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굉장히 그때부터 잘 닦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그 가사를 이제 완전히 체득을 하고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원래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독일 가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네, 진짜 말하는 것 같이 하는 스타일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네, 지난 1년간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력과 표현력과 그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콩쿠르에서. 네. 저도 그때 화상 인터뷰를 일요일 아침에 봤습니다. 급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뭐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그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굉장히 바빴던 거는 네, 사실이고
되게 정신없이 지내긴 했는데 네. 그 우승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네,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믿기지 않았고 좀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네. 그래도 상 받고 싶어서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 네. 그래도 왜 하다 보면 근데 다른 분들 하는 거는 잘 안 듣게 되나요? 듣지 않나요? 저는 다 듣는 편입니다. 근데 안 들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들으면 뭔가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안 들으신 걸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그냥 듣는 게 좋아가지고 다 봤는데 네. 특히나 이제 그때 같이 참가했던 세미파이널리스트였는데 이번에 미리암 헬린이라는 되게 유명하고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3등한 테너 황준호라고 있는데 저랑 친한 형이거든요. 근데 저 세미파이널이 무대가 형의 세미파이널 무대가 제가 하는 날의 전날이었는데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다 봤는데 준호 형이 서서 노래를 하는 걸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이 이 무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일 내가 어떡하지? 하는 것도 아닌데.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너무 떨렸는데 다행히 다음날 무대에 올라가니까 더 안 떨려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왜 안 보는지 이해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려가지고. 네. 그 끝나고 나서 또 왜 오페랄리아 콩쿠르에 한 번 더 나가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도 어느 인터뷰에서 오페랄리아 콩쿠르는 그래도 한 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퀸 엘리자베스 같은 그런 큰 콩쿠르에 우승하면 이제 더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콩쿠르 자체가 약간 상을 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약간 거기 이제 콩쿠르에 심사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 오페라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시고 하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좀 계속 무대에 서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콩쿠르가 하나 있으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곡들 위주로 열심히 하지만 그 곡들의 수준만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 자신의 그냥 뭐라고 하죠, 이게 테크닉이나 좀 발성적으로나 좀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발성이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콩쿠르를 나갈 수 있는 콩쿠르 나가고 싶은 콩쿠르들은 좀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나가실 수도 있네요. 네,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2000년생이 우승을 했으니 사실 좀 반대가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좀 하고 커리어를 좀 쌓고 나서 콩쿠르를 나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달라서 조금 조언을 구할 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 오페라 쪽에는 콩쿠르 안 하고도 되게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그런 분들이랑 이제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조수미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조수미 선생님께서요. 그때 조수미 선생님 그 콩쿠르 이후로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정말 시작이었죠.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콩쿠르에 나가실 때는 이미 그 그러니까 베를린 슈타츠 오퍼에 거기서 활동하는 게 정해진 다음이었나요? 네, 정해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콩쿠르로 뭐가 막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네요. 아니었죠. 그 콩쿠르 전에 이제 한사이슬로도 붙었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학년 때 그 제가 4학년 때
그 1월에 이제 스페인에 있는 비냐스 콩쿠르에서 네네. 특별상을 입상을 하면서 네. 스위스에 있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는데 아. 거기서 이제 베를린 슈타트오퍼 오페라 스튜디오랑 네. 이제 연이 닿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네, 어플라이를 대신 해주시고 해서 도움을 좀 받아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초대장을 받은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4학년 재학 중에 학교에 이제 공결문을 쓰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네. 갔다가 네. 11월에 와서 합격 통보를 받고 아. 그때 이제 11월 말쯤에 베를린 슈타트오퍼 영아티스트로 이제 붙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공부도 해라. 아, 네. 나건영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한사이슬러가 딱 12월 마감이길래 네. 한 마감 2주 전인가 급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내고 다시 초대장을 받아서 아. 1월에 네, 시험 보고 아. 붙고 그 다음에 퀸을 나갔죠. 아, 그렇구나. 네.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콩쿨로 거네요. 인해서 네. 바뀐 건 크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럼 국립 오페라단 스튜디오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그때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유학 그거를 가기 전에 네 그걸 봤는데 네. 극장이 딱 9월에 시작하는데 네. 7월까지라서 그 공백 기간 동안 네.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신청을 해서 됐었죠. 네. 네. 그때 그것도 베를린 갔다 와서 한 이틀 뒤인가 오디션 봤던 것 같은데 네, 되게 급하게 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됐든 안 됐든 이미 다 그런 게 다 짜여 있는 그러네요. 상황에서. 예. 네. 근데 퀸 엘리자베스 콩쿨은 예전부터 나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네, 갑자기 아무래도 하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나가고 싶어 했었죠. 그거는 되게 나가고 레퍼토어도 되게 싶으셔서? 오래 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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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파이널도 못 올라간다면 나는 좀 가망이 없는 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때 인터뷰 뭐 짧게 했지만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를 하면서 요거는 프랑스어로 부르고 네. 그런 약간 전략적인 네, 그런 네. 거를 다 네. 계산해서 네. 네. 네, 순서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접수를 했고요. 보통 이제 거기는 이제 곡을 낸 다음에 순서는 임의로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근데 저는 애초에 순서를 다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네. 정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 나갔기 때문에 네, 그냥 한 곡 같은 그러니까 그 20분이 그냥 한 곡처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콩쿨도 전략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콩쿨에 앞으로 나갈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상을 받더라. 뭔가 그런 팁이 있다면? 저도 나갈 사람이라서 너무 다 풀긴 좀 그렇다. 그러네요. 맞네요. 계속 나가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되죠. 네. 네. 한번 노래를 그러면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쿨 때 부르셨던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오페라 중에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른골트의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네. 죽음의 도시 중에서 네, 네, 네.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부르셨던 영상. 네. 네. 아, 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정에 뭔가, 이렇게 같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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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저게 사실은 그리 슬픈 노래가 아닌데 네. 제가 좀 해석을 슬프게 하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심파죠. 약간 네, 그런 네, 느낌으로 해석을 네. 했는데 네.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사실은 되게 왈츠풍의 내용 보면은 그 고른골트의 죽음의 도시를 최근에 국립 오페라단에서 했는데 했죠. 네, 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사실은 되게 단역이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이 아리아 하나만 부르고 네. 퇴장하는 네.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런 역할인데 약간 그냥 상황이 있고 뭐 여기 이걸 서커스단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갑자기 이제 여자 주인공인 마리에tta가 피에로한테 노래 한 곡 뽑아봐라. 네. 네. 좀 분위기 춤출 수 있는 아. 네, 분위기 좋은 곡을 하나 뽑아봐라. 네. 뭐 그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가볍지만 무겁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좀 네. 네, 네. 이런 식의 네. 뭐 요구 사항을 아, 얘기하면서 네, 네. 뭐 그런 춤곡을 하나 음. 불러봐라. 춤출 수 있는 곡을. 네. 그래서 이제 왈츠로 써진 곡이지만 제가 좀 해석을 좀 슬프게 한 거긴 한데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간단한 곡입니다. 굉장히 네. 네, 오페라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네. 네. 근데 요즘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어. 네. 아무래도 너무 곡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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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도 너무 잘 됐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은 곡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요 한 곡만 딱 한 게 아니라 앞에서 딴 곡을 하고 또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짜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전체가 딱 한 작품처럼 네네. 네, 그렇게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벌써 1년 전 네. 아, 시간이 참 빠르네. 빠르네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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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베를린으로 가셨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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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과정은 뭐 학교 다니면서 그 오페라 극장 일까지 하려면 좀 바쁘지 않으세요? 굉장히 바쁘고요. 네. 사실 극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학교는 레슨 말고는 거의 못 가고 있고요. 레슨도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의 못 가고 있어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네. 아,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에 집중해. 그럼 뭘 하시겠어요? 극장 해야죠. 극장이죠. 아, 그렇구나. 사실 이게 병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너무 힘들고. 근데 학교랑 이제 극장이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다행이나 아무래도 이제 극장 일정이 전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날에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조금 네.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관리를. 네. 그럼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영 아티스트로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것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독일에 있는 독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해외 극장들의 그죠. 오페라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오픈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그런 오페라 스튜디오는 이제 어린 가수들을 이제 영 아티스트로서 채용을 한다고 하나요? 선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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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이 헷갈리네요. 네, 그렇게 데려와서 네. 네.
약간 근데 좀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프로 무대 넣는데 약간 좀 돈을 아끼면서 조역들 단역들을 시키고 네, 가끔 큰 역할도 주고 하면서 네,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하는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극장들마다 있고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극장은 되게 진짜 학생처럼 교육에 네, 그런 교육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극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순 없고 저희 극장은 네, 굉장히 솔리스트랑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월급 빼고는 네. 네. 그래도 출연료는 주지 않나요? 월급이 정해져 있고요. 월급이 정해져 시즌마다 있어요? 시즌마다 맥시멈 공연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초과하면은 회당 얼마씩 그런 추가로. 식으로. 네. 그럼 뭐 수업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계속 공연에 투입되고 그걸 연습하고 그런 과정이겠네요. 네, 근데 오페라 스튜디오 자체가 약간 젊은 가수들을 키워내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육 과정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발레 같은 거를 한다거나 발레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코스가 있고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뭐 호흡이랑 뭐 몸을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거 같은 것도 하고 네. 가끔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그리고 코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솔리스트가 하는 건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오페라 스튜디오에 워크숍들이 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레를 배운다고요? 근데 발레를 배우는데 발레가 아니죠. 발레라고 가르치는데 하는 사람은 그렇죠. 네. 발레긴 한데 뭐 어떤 거를 배우셨어요? 글쎄요, 저 그냥 제가 워낙에 몸치라 그냥 발레를 배웠습니다. 그래요? 발레를 배웠죠. 네. 근데 그거는 왜 가르치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것도 연기 무대에서 필요하다. 몸을 쓰는 몸을 쓰는 그런 거. 네. 그러면 발레 선생님이 왜 그렇게 뭐 기본부터 배워요? 아니 그냥 본격적으로 기본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을 푸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춤을 발레 추기는 선생님이 춤을 추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무슨 동작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우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잘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게 코스 자체가 발레 코스가 아니고 이제 베비궁스 코스라고 해서 그 약간 무브먼트 수업, 무브먼트 코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발레를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페라라는 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와 뭐 이런 몸을 쓰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코스에 있다는 거죠. 발레는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걸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오페라 스튜디오에 있는 여자애들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조금 힘들고 좀 가기 싫고 그러는데 뭐 알렉산더 테크닉은 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독일 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필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몸을 어떻게 쓰고 뭐 호흡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건데 저도 사실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냥 어떤 알렉산더 테크닉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코치 한 분이 계시고 1대1로 이렇게 봐주면서 뭐 노래할 때 어디가 불편하냐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 하면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 근육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이런 테크닉을 배우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 잘 배우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노래하는 게 되게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그럼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레슨 선생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네, 주시는데 네. 그게 이제 레슨이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예, 그게 한 중심이 시간을 되진 할애해서 막 않고, 그렇게 예. 하진 않지만 네. 노래하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네, 네. 네, 좀 근데 그런 코스가 학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네. 들은 경험은 없습니다. 어쨌든 무대에 서는데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코스를 네, 오페라 극장에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럼 네. 하루 전에 일정이 나온다는 건 다음 날 그런 교육 일정이랑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주기적으로 있는 것들은 픽스가 돼 있고요. 네. 오페라 스튜디오에 있는 워크숍들은 픽스가 네. 돼 있고 네. 보통 이제 전날에 막 이렇게 나오고 디테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페라에 들어가는 리허설이나 무대 리허설이나 그런 거는 이제 지휘자 사정이나 디렉터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일정은 이제 모나츠 플란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죠? 달별로 달별로 나오고 월별 계획표가 나오고 월별 계획표가 나오고 또 매주 금요일에 이제 다음 주 주 단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 단위로 매일 또 전날 1시쯤 해서 나옵니다. 그럼 오페라를 무대 많이 서셨나요? 가서? 네, 엄청 많이 했죠. 작은 역할들이지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니까 대학에서 하신 오페라 외에는 전막 오페라에 서본 적은 없으셨죠.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처음 하시는 건데 어떠세요? 처음엔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작은 역할, 그러니까 오페라 스튜디오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 게 작은 역할이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막 쓰죠. 그래서 막 쓴다. 막 써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뭐 4번 오페라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작은 역할들이니까 보통 이제 극장들이 일주일에 한 2-3작품을 해서 일주일 내내 오페라를 돌리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그 모든 작품에 다 참여를 한다 하면은 이제 쉬는 날이 없어지죠. 그렇구나. 매일 무대를 해야 되는. 거의 매일 무대에 서고. 근데 그게 뭐 오페라 스튜디오 하는 애들은 뭐 5분에서 10분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분장하고 리허설하고 근데 아무래도 단역보다는 좀 비중이 있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솔로인 부분들도 있고 그 이름이 있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좀 매 리허설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시겠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좀 바쁘고 힘들죠. 리허설에 그러니까 출연 분량은 뭐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리허설은 계속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디렉터가 오늘은 1막만 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제가 2막에만 나오는 역할이라면 저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이름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일별 플랜에. 또 거기 보면 이제 주역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런 거 보는 것도 좀 공부가 그게 될 것 제일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를린 슈타트 오퍼는 독일에서 그죠. 거의 최고로 꼽히는 극장이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되게 유튜브로만 보던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아무렇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처음에는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사진 찍어달라고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생각만 하고. 몽골 바리톤 그 아모르토프신 앵크바트라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오페라 씬에서 잘 나가고 이태리에서 주로 활동하고 이러는 바리톤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랑은 사진을 찍었었죠.
그렇구나. 꼭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면 매번 첫 공연이 끝나면 네. 다들 커튼이 닫히고 그 무대 위에서 그냥 커튼 뒤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헤어지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단체 사진이 따로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하기도 좀 저도 힘들고 분장 지워야 되고 하니까. 네. 오페라 스튜디오의 생활이 그렇군요. 네. 영아티스트로. 네네. 재밌습니다. 네. 그럼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은 2년 계약으로 하고요. 네. 그럼 2년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극장에서 제안을 하면은 그 솔리스트로 바로 솔리스트로. 솔리스트로 바로 전이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계획은 일단 어디든 좀 솔리스트로 좀 자리를 잡고 레파토어를 좀 쌓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즌에는 어떤 작품에 출연을 하세요? 돌아오는 시즌이요. 네. 9월부터 해서 트라비아타의 마르케제를 다시 하고 원래는 이제 바로네로 받았다가 저번 시즌에 마르케제를 했었는데 바로네로 받았다가 다시 마르케제 하는 가수가 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다시 마르케제로 하게 됐는데 마르케제 하고 토스카 그리고 무슨 야나체게 브루책 무슨 체코 오페라 하나 하고요. 그거는 초연이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또 프리미어로 하고 또 뭐가 있죠? 루살카. 루살카. 저번 시즌에 했던 것도 하고 이제 바로 가시면 또 마담 버터플라이도 있고 버터플라이도 토스카가 있었어요. 토스카랑 버터플라이 하고 그리고 시몬 보카네그라? 시몬 보카네그라도 제가 열심히 봤죠. 감사합니다. 저도 까먹어가지고. 그럼 뭐 초연한 오페라를 맡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 보는 곡인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곡 같은 거는 사실 걱정이 없는 게 코치가 붙어서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거든요. 오페라 극장들이. 그래서 코치가 붙어서 코칭을 하는데 만약 이거 좀 부족하다. 다음 주가 리허설인데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슈투디엔 라이퉁이라고 해서 그 코치들의 헤드한테 가서 이제 제 상태를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거나이즈를 해서 이제 얘한테 코칭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될 때까지 코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를 익히고 음정을 익히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일단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극장에서 써먹으려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끔 해주고요. 만들어주고. 문제는 이제 초연이라는 게 그 프리미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내 초연 막 이런 게 아니고 오페라 극장 내에서 이 작품을 처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덕션을 만드는 걸 프리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덕션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프리미어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들어가면 이제 컨셉 회의 같은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번 작품은 뭐 어떤 컨셉으로 프로덕션을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또 계속 그 정해져 있는 프로덕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거의 바쁘게 이제 리허설을 돌리면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디테일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리미어의 의미가 이를테면 뭐 라트라비아타 같은 원래 기존의 작품인데 요번에 새로운 프로덕션을 한다. 그럼 그것도 프리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연출 달라지고 이렇게 새로 하는 프로덕션이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극장의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극장은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어잖아요. 매번 네, 오페라를 네. 올릴 때마다 네. 프로덕션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외국 극장들은 아무래도 그 되게 오래됐고 네. 네. 자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비더아우프나메라고 해서 네. 그 올렸던 프로덕션들을 계속 다시 가져다가 하는, 써요. 네. 네. 그래서 트라비아타를 이번 시즌에도 하고 다음 시즌에도 한다 하면은 가수만 바꾸면서 네. 계속 그 네. 같은 프로덕션을 네. 시즌마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초연과 그런 기존 레퍼토리 비중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네, 대략. 80대 20 네, 정도로 네, 보고 네. 있는데 네. 70대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프리미어를 해야지 이제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보러 오고. 그렇죠. 네. 예전에 했던 거 또 한다 이것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모든 큰 극장들은 특히나 이제 모든 극장들이 다 프리미어를 매 시즌마다 몇 개씩 올리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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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즌에 제가 들어가는 프리미어가 그 야나책이랑 네. 또 말씀해 주셨던 시몬 보카네그라 네. 그것도 프리미어고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네. 군호 네. 작품. 그러면 더 일이 많겠네요. 네, 근데 매번 아무래도 그런 작품들의 오페라 스튜디오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프리미어를 하는 것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프리미어가 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번 그죠. 네. 시즌별로 계속 프리미어를 뭐 한 달에 한 개씩만 거의 올리는데 네. 프리미어를 올리면 또 유명한 지휘자들이 오고 마에스트로들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랑 작업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네.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제 김은선 선생님께서 그래요? 지휘하시고 네. 그리고 브루책 야나책은 이제 사이먼 레틀 지휘하고 진짜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거기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지휘자나 아니면 성악가 중에서 너무 인상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 바리톤 아마르토프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잘하는 가수들이 너무나 많고 그랬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마르토프신. 어떤 점에서요? 그냥 가지고 있는 소리 자체가 좀 악기가 다르다 이런 느낌. 그래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다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돋보이기 위해 음악적인거나 디테일들을 신경 쓴다면 그 사람은 그냥 소리만 내도 그냥 다 돼요. 소리만 내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가 너무 가진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난 소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야로 설명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타고난 소리가 좋게 들리려면 일단 노래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학생 시절에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노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너 소리 좋다. 이런 말은 욕이랑 다름이 없다. 욕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소리 좋다가 아니고 노래 잘한다. 뭐 아니면 뭐 소리 좋다가 이제 칭찬 여러 노래 잘한다는 칭찬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소리만 좋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어쨌든 소리가 좋게 들리려면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 커리어를 가지려면 일단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테크닉도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가진 소리가 그러니까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 가진 소리가 차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소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바리톤이 서울국제 콩쿠르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3위를 했었고 1위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그 대가죠. 김기훈 씨. 김기훈 씨. 네, 김기훈 네. 형이 이제 1등을 하고 네, 네. 2위가 이제 김건우 씨가 아. 지금 테너 김건우 씨. 네, 3위가 이제 아무르톱신이 했었는데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죠. 아. 네. 그때 당시에도 여러 유명한 콘쿨들에서 많이 보였고 유튜브에도 네, 많이 영상이 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데 서울국제 콘쿠르에 참가한다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큰 화제였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저희끼리는 그랬구나.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하죠. 네. 그 베를린 슈타츠오퍼도 한국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른 분들도? 일단 솔리스트랑 오페라 스튜디오는 현재 저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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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슈타츠 카펠레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얼마 전에 슈타츠 카펠레 이지훈 이지훈 씨. 악장 네. 네. 여기 출연하셨는데. 이게 같은 지금 집안인 거죠. 슈타츠 그렇죠. 오퍼라, 네. 슈타츠 같은 카펠레. 오페라 극장. 네. 네. 그러면 오페라 무대 출연하셨을 때 그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는 이지훈 씨가 연주를 하고 있고 그런 때가 많겠네요. 네네. 네. 슈타츠 오퍼의 오퍼가 오페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오퍼가 네. 이제 네, 오페라가 오페라. 독일어로 오퍼고요. 네. 슈타츠는 뭔데요? 슈타츠는 스테이트 아니에요? 네, 스테이트요. 주립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선 베를린 국립 오페라라고 하는데 사실 베를린 주립 오페라. 네. 네. 국립이라는 맞는 말하고는 딱 네.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빈 슈타츠 오퍼도 네. 네. 그렇죠. 네. 많이들 번역할 때 이제 빈 국립 오페라라고 네. 하는데 사실 주립 시립 이쪽이 좀 더 그쵸. 맞는. 네. 근데 그 극장의 이름은 또 무슨 운텐 린덴 네, 운터딘 린덴이라고. 네, 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게 이름 어려워. 네, 이게 슈타츠 오퍼 운터딘 린덴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도이츠 슈타츠 오퍼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편하게 부르기 이제 베를린 슈타츠 오퍼 이렇게 부르는데 네, 다 같은 건데. 네, 다 같은 네. 거죠. 근데 슈타츠 오퍼가 베를린에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출범할 때 이름이 도이츠 슈타츠 오퍼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장 우리 극장에서도 이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게 DSOB 이렇게 쓰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도이츠 슈타츠 오퍼 베를린을 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식 명칭인데 네. 그 오페라 극장이 자리하고 있는 그 거리가 베를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운터딘 린덴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 파리의 샹셀리제, 네, 샹셀리제 같이 네, 운터딘 린덴이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물론 네, 운터딘 린덴이란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쟁 전후로 해서 베를린이 이제 나눠지고 하면서 도이치 오퍼 베를린이라는 맞아요. 네, 그런 베를린 극장도 생기고 네. 코미시 오퍼는 그 전에 네. 나왔고 해서 베를린의 오페라 극장이 3개라서 네. 헷갈리니까 도이치 슈타츠 오퍼랑 도이치 오퍼랑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터딘 린덴에 있는 극장이다 해서 도이치 뭐 슈타츠 오퍼라고 슈타츠 오퍼 베를린이라고도 하고 이제 네. 슈타츠 오퍼 운터딘 린덴 이렇게 부르다 보니 별명이 공식 명칭이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네. 뭐 들을까요? 뭐가 있었죠? 베토벤이랑 오페랄리아에서 하셨던 그거 들을까요? 네.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 네, 네. 하셨던 네. 베르디고 네. 네. 맥베스 중에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듣겠습니다. 네.
반응이 뜨거워요. 네. 어. 네. 그래서 청중상을 타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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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노래하시는데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눈물이 뚜루루. 네. 굉장히 그 네. 감정에 몰입을 금방 하시나 봐요. 네. 제가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때 네. 제가 이제 좀 감정 슬픈 노래들 부르거나 할 때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되면 네. 눈물이 맺히는 정도만 눈물이 맺히는 정도로만 눈물이 나는데 네. 저때 또르륵 공교롭게도 또르륵. 이제 네, 화장을 좀 제가 직접 하는데 네. 좀 잘못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눈물이 맺혔는데 네. 그 눈물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녹아서 이제 눈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눈은 떠야겠고 하니까 이제 눈물이 흐른 거죠. 눈이 좀 네, 그런 불편하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더 많이.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더 많이 나가지고 네. 근데 흐른 건 진짜 처음이라서 이걸 어쩌지 했는데 저기 이제 메디치에서 방송했나 그랬는데 네. 그때 딱 줌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아주 적나라하게 눈물이 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네. 일부러 운 거냐 이것도 심파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 저 때는 화장품 때문에 우신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살짝 이게 네, 익숙하게 감정에 그죠. 한 네. 감정 60에 화장 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아니 카메라가 딱 자주 정통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지 좀 네. 몰랐네요. 네, 저는 베르디였고 제가 퀸 엘리자베스 콩쿨 끝나고 인터뷰 현지에서 하신 거 보니까 나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슈퍼스타가 오페라의 슈퍼스타가 그렇죠. 되고 싶다고 하신 뜻이다라고. 네네. 네. 근데 원래 그렇게 오페라를 하겠다 이게 그런 목적이 옛날부터 그렇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페라라는 게 뭐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연기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내용이 있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캐릭터가 확실히 있고 네. 좀 극음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네. 하니까 좀 굉장히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음악에서 모든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그쵸. 네. 이런 말은 좀 성악 사대주의인가 아닌가 싶은데 좀 음악의 최고봉? 경지다 최고봉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종합적인 예술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페라를 보면서 좀 감동받고 좀 나도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 저렇게 노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오페라 가수를 꿈꿨던 것 같고 네 주변 친구들도 성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네. 네. 그럼 어떤 오페라를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많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라보엠, 라보엠. 푸치니 라보엠이고요. 네. 푸치니 작품이랑 베르디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푸치니가 푸치니가 정말 최고가 아닌가. 네.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음악도 너무 잘 썼고 네. 그 장치가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오늘따라 좀 많이 쓰는데 푸치니가 정말 신파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울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맞아요. 울리기 위한 장치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그게 잘 먹히죠. 그러니까 작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딱 그 부분에 작곡가가 원했던 효과를 관객들한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곡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고 곡도 빠짐없이 다 좋고요. 그래서 푸치니 오페라를 가장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죠. 푸치니가 좀 후기 낭만 쪽이 있고 네, 오케스트라도 좀 편성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어릴 때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푸치니는. 네. 네. 베르디는요? 베르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베르디는 뭐 베르디야말로 무겁지 않나요? 베르디는 특히나 바리톤 바리톤이, 비중이 그러니까. 바리톤 비중이 네. 좀 있고 네. 네. 베르디 덕분에 바리톤들이 먹고 살죠. 네, 사실은. 네. 네. 그죠. 푸치니는 약간 테너죠. 네, 네. 테너고. 아니, 그래서 아까 라보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예전에 봤을 때 그럼 나는 저기서 테너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예전에 아니면- 처음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죠. 테너를 하고 싶었죠. 로돌포를 해야지. 지금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로돌포를 해보고 싶긴 한데 아 그래요. 문제는 못 부르니까 문제인데 어. 네. 부를 수 있다면 해보고 싶긴 부를 수 한데 있다면. 네. 그러면 바리톤 역할 중에서 이제 보고 좋은 거 하고 내가 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아, 네. 네. 어떤 역할을 꼭 해보고 싶으세요? 꼭 해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베르디의 모든 바리톤 역할을 다 네, 해보고 싶은데 네, 그 중에서 특히 타이틀 롤들을 좀 많이 해보고 그쵸. 싶은데요. 네, 타이틀 롤이 네. 많죠. 베르디는. 네, 베르디는 되게 많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바리톤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리골레토. 네. 네. 근데 리골레토는 근데 그거는 젊은 사람이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죠? 저도 빠르면 한 40살 정도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5년, 20년 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 바리톤이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은 없나요? 젊은 바리톤이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요. 네. 푸치니 마르첼로. 그쵸. 나 그걸로 요번에 한국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십니다. 네. 그렇게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언제 해요? 11월에 네. 어. 네. 11월에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싫어하려나? 하여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네, 아직. 네. 일단 11월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라보엠으로. 네. 라보엠을 그 독일에서는 출연은 하셨죠? 아니요, 라보엠은 출연. 출연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진짜 완전 처음이시네요. 네, 근데 프로덕션 리허설하는 거 들어가서 보고. 네. 네. 그렇구나. 네. 마르첼로 중요하죠. 네. 예술가잖아요. 네.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리진 네. 않고. 네. 합니다. 네. 연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하실 맞아. 공연 25일 얘기를 날 하죠. 25일에 하는 네. 공연이 있죠. 네. 금호아트홀에서. 네. 네. 25일에 이제 제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하고는 이제 국내 첫 독창회를 그죠. 네네. 하게 되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깊은 것도 있고, 네. 네, 제가 2022년에 금호아트홀에서 영 아티스트로 이제 맞아요. 첫 독창회를 했기 때문에 네. 네, 2년 만에 돌아가는데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완전히 저 혼자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래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 하고 싶었던 곡들, 좀 애정이 가는 곡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선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곡으로만 네.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오페라는 아니고 가곡으로. 네, 가곡으로만. 네. 보니까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연가곡도 있고 클라라 비크 슈만의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가곡. 네.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연가곡. 네. 다 좋네요. 네. 너무 좋은 네. 곡들입니다. 네. 오페라를 좋아하지만 또 가곡도 이렇게 즐겨 부르고.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발성이 이렇게 완성되지, 지금도 완성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네. 때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고 싶은 거랑 이제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오페라를 못 하고 가곡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그리고 오페라를 하고 싶은데 가곡을 해야만 해서 하는 건 또 아닌 게 가곡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가곡 가수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가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 시간 내내 이제 혼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기회가 있으면 가곡 위주로 좀 선곡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요? 있고요. 오페라 아리아만 하면은 뭔가 개연성도 좀 부족하고 네. 뭔가 그냥 좀 그래도 대중성은 좀 높지만 네. 접근성도 높지만 그래도 좀 제 예술성을 보여주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가곡을 위주로 선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아까 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셨지만 네,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고 제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먼저 골랐고요. 디지털 리베를 가장 하고 싶었었고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연가곡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30분을 해야 되는데 시인의 사랑,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니까 저는 클라라 슈만이랑 꼭 함께 해보고 싶었어서 클라라 슈만의 섹스 리더를 6개의 가곡을 골랐고 이거는 이제 가곡집이지만 연가곡은 아닙니다. 연가곡은 아니고 곡들 6개의 가곡. 6개의 가곡 모음집이고 사이클로 가곡 그러니까 가곡 연가곡으로 분류되진 않는데 곡들이 이제 작곡적으로나 시적으로 이제 좀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연가곡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가곡 모음집으로 분류되는데 곡들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굉장히 한번 그냥 처음 들어도 되게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들이고요. 그래서 꼭 이걸 하고 싶었고 약간 나머지 한 곡을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베토벤의 안디페니기 리피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선곡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고민하던 거는 베토벤의 안디페니기 리피테와 그 브람스의 Vier ernste Gesänge라고 이제 4개의 엄숙한 노래 그 브람스의 마지막 가곡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곡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클라라 슈만이 죽고 나서 브람스가 쓴 곡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약간 스토리를 정해서 좀 브람스 슈만 이렇게 좀 해볼까 하다가 뭔가 좀 그거는 이제 여러 그 3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굳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곡들을 좀 들려드리고 좀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잡아서 이제 좀 듣기 좋고 좀 듣기 편하고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로 선곡을 하자 해서 베토벤을 골랐고요. 베토벤은 또 첫 연가곡 세계 최초의 연가곡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연가곡이고 실제로 최초의 연가곡이기 때문에 시인의 사랑처럼 곡이 나눠져 있지만 곡 사이사이가 끊기는 게 아니고 14분이 그냥 통짜로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연가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도 사실 있는데 이 베토벤과 클라라 슈만의 곡은 슈타츠오퍼에서 1월에 한번 불러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을 한번 하신 거네요. 저희가 그거는 영상은 아니고 음원이 있죠. 그래서 근데 13분을 다 들려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앞에 곡만. 첫 번째 곡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연가곡 중에 중에서 앞부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게요. 네. 직접 듣고 싶으시면 25일에 가시면 네, 25일 금호아토리 라이징 스타. 네. 그게 공연 이름이 그래요. 그 시리즈 이름이.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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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공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독일에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8월에 지금 네. 8월 25일 출국 예정이고요. 아, 네. 네, 8월 7일에 또 바리톤 박주성 씨와 함께, 저기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출연하시죠. 맞다. 그 얘기 들었네요. 네. 큰 공연이 많네요. 네, 국제음악제 네. 출연하게 되어가지고. 네. 그럼 요번엔 좀 이제 한국에 공연도 있고 해서 조금 오래 계시는 거네요. 네, 한 달 정도 네. 머물 것 같습니다. 약간 휴가의 느낌도 있고. 네, 휴가로 온 거지만은 그냥 공연하느라. 네. 근데 공연이 없으면 또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공연을 하고 싶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때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만나뵐 기회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러고 이제 독일에 가시면 또 다시 정신없이 또 오페라 출연하시고. 네. 아까 그 몽골 바리톤 얘기했지만 롤모델 같은 성악가가 있나요? 닮고 싶다.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저희 선생님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나건영 선생님을 롤모델로 꼽고 싶지만 오페라,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때 늘 얘기했던 오페라 슈퍼스타로서의 롤모델을 꼽자면 너무나 많지만 롤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너무 큰 팬이었던 분이고 이제 오페라에 좀 빠지게 되었던 사람이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이라고 독일의 독일의 국민 테너 한 분이 계십니다. 그죠.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겨서 유명하고요. 멋집니다. 나이가 지금 드셨지만 그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요나스 카우프만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직접 못 보셨어요? 네, 직접 못 봤습니다. 그럼 뭐 영상으로 접하시고. 네, 영상으로 엄청 많이 보고 집에 카우프만 CD 다 있고.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도 이제 CD 음반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면 카우프만이 나오는 어떤 작품? 주로 오페라죠. 그러니까. 카우프만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카우프만 물론 엄청 많이 출연했지만 푸치니 작품이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꼽자면
토스카 아니면은 아니면 BJ 카르멘도 굉장히 유명하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DVD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언젠가 같은 무대에 설 수도 있죠. 그러면 참 좋겠네요. 네. 그때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때는 찍어달라고. 네. 아, 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여기 와서 주세요. 꼭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물어봐 주지? 이런 거 없나요? 글쎄요. 제가 인터뷰가 오랜만이라서 크게 생각하고 온 건 없지만은 일단 여름 휴가 동안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2개의 연주로 이제 금화톨에서 연주하고 또 예술전당에서 연주하고 이제 2개의 연주로 이제 만나뵐 수 있게 되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음악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태현 씨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리톤 김태한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